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보통 우리가 나오미 센터라고 부르는데 나오미 센터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 제주도 이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주도라고 하는 작은 범위를 좀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제 그저께 그 정부에서 인구 대책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책 발표라는 거는 인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인구에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죠. 그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래서 그거를 거의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15년 동안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애 낳으라고 해도 안 낳고. 그래서 요번에 나온 안 중에 눈에 띄는 안이 뭐가 있냐면, 인구 급감 지방에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음에 들어오면 계약을 3년만 해줘요. 그리고 일을 잘하면, 문제없이 일을 잘하면 연장을 해주는데, 얼만큼 연장을 해주냐면 1년 10개월만 연장을 해줘요. 그럼 두 개 다 합하면 4년 10개월, 두 달을 더 합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두 달은 왜 거기다 안 집어넣느냐? 5년을 채우지 않았느냐? 이럭저럭 하다 보면 두 달 동안에 못 나갈 수가 있어, 자기네 집으로. 그 5년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국제법상 외국인이 어느 한 나라에 5년 이상 머물면 영주권을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싫은 거야. 그렇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4년 10개월만 있도록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면을 누가 메꿔줘야 돼? 외국인이. 그게 현실이에요. 제주도를 놓고 보면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자 하는 그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오미 센터. 원래는 나오미 센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른 큰 행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했어요. 오신 거를 환영을 하고, 나오미는 사람 이름 같죠? 그죠? 듣기에도.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룻기라고 하는 룻기 3장 1절에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며느리를 잘 돌보아준, 외국인인 며느리를 잘 돌보아준 사람이 나오미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오미 센터는 제주도 이주민들을 나오미처럼 잘 돌보아주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주도 안에 있는 건데 무슨 조감도죠? 어딜 것 같아요? 신화월드 들어보셨죠? 신화월드 굉장히 넓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조감도예요. 신화월드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주관한 건 어디가 주관했어? 위에 있는
JDC,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JDC가 하는 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삼다수, 그것도 JDC가 하는 거고, 또 공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건 사는 면세점, 거기가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JDC를 통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를 원해요. 그 국제자유도시는 뭘 얘기할까? 국제적이라는 거는 여러 외국 국가하고 관계를 맺는 게 국제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자유도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물건이 이동을 하거나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장벽이 있어. 물건이 가면 뭘 내야 돼요? 통과를 하면서 관세를 내야 돼. 사람이 가면 가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비자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를 가려고 그러면 먼저 그 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는 그런 거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국제자유도시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이 야, 우리 바람도 쐴 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주도, 한국에 있는 제주도 가서 회의를 할까?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그래, 가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비행기표 사, 호텔 예약해, 회의실 예약해. 그럼 끝? 표 하나씩 주고 야, 거기서 보자. 그럼 각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야. 그걸 하는데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 제주도는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사증 제도라고 그래. 모든 외국인은 제주도에 들어올 때 그러한 절차 없이 들어오면 얼마 동안 자유롭게 머물 수 있어요? 30일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국제자유도시야.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가 외국인이 더 많겠죠, 제주도가. 그죠? 그거를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인구 1000명당 외국인이야. 이거는 관광객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관광객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 동안 3개월 이상 살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들만 따지는 거예요,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이 있듯이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들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봤더니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 코시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원래 이 그래프는 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내가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쪽 왼쪽에 나오는 거는 전국 평균이야. 우리나라 평균은 이 정도야. 박스를 그려놨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다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어. 어디만 떨어져 있어요? 제주도만 떨어져 있어.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어, 이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의 길이가 뭘 나타낼까? 4년 동안 얼마만큼 많은 증가를 했느냐를 보여줘. 그럼 거기에 버금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마도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점? 근데 이 점은 울산인데 반대야. 3년 동안 엄청나게 외국인이 줄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제외하면 거의 제주도를 따라올 곳이 없어. 두 번째 포인트는 빨간 점과 맨 위에 있는 점을 보는 거예요. 빨간 점은 2017년. 다시 말해서 가장 최근 1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를 했느냐. 가속도를 볼 수 있는 거야. 제주도는 전체 길이도 길지만 마지막 1년 동안 증가한 율이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갔어. 작년에 한참 우리 제주도를 시끄럽게 했던, 아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예멘 난민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여기에는 미등록 외국인. 다시 말해서 여기에 관광이라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돈 벌 자리가 많거든? 그러니까 안 가고 돈 버는 거야. 우리는 보통 신문에서 뭐라고 불러요?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부르죠. 불법 체류자는 집계가 안 돼. 몇 명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제주도에는 그게 얼마큼이 될까? 2018년 말에 제주도 인구가 66만 7천 명이었어. 그리고 등록 외국인이 2만 5천 명. 그 2만 5천 명이 여기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미등록이 몇 명이라고 추산이 돼? 1만 3천 명. 이거보다도 1.5배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제주도는. 그만큼 많은 외국인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주도청에는 외국인 담당자가 없어. 이렇게 빠르게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전혀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면이 바로 그 면이에요.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에도 미등록, 즉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그런데 전체 평균을 보면 불법 체류자율의 비중이 10%에서 15% 정도 돼. 이렇게 제주도처럼 1.5배 정도 되는 데는 없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까? 제주도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 이민을 생각해 봤어?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해외 이민.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그냥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 구체적으로 한번 가서 구글링해서 어느 나라가 좋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2017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1월 달에 이 조사를 해. 그런데 여기 보면 몇 퍼센트? 70%가 있다야, 있다. 그러면 2017년만 그랬을까? 아니요. 2018년, 2019년 똑같아. 근데 묘하게 3년 동안 다 70%야.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왜 해외를 가려고,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 신문 기사에 나온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유로운 삶.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지난 16일 날, 월요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에. 미래 불안해서 한국 떠난다. 투자 이민 러시. 진짜로 나왔던 기사야, 이게.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왜 떠나느냐? 20대는 무엇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40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 70대는 왜 떠날까, 그 나이에? 왜 그 해외를 떠나려고 생각을 했을까? 절세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덜 내는 나라로 가고자 떠난대.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임을 갖고 있어. 이런 거 세미나하면 찾아가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선호할까? 어느 나라? 오세아니아하고 북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특별할까? 다른 나라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3.2%가 실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 지구상의 인구의 3.2%면 엄청나게 큰 인원이야. 한번 그 사실을 봅시다. 2013년도 데이터야. 전 세계에 다 들어가고 있어. 난 깜짝 놀란 건, 아니 누가 아시아에 들어오지? 아시아에 7,100만 명이 들어왔어. 유럽에 7,200만 명.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북미에 5,300만 명. 오세아니아 800만 명. 전 세계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죠? 특히나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장 발끈했던 사람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라의 대통령. 누구? 트럼프. 트럼프가 이 미국의
중남미에서 자기 나라로 계속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뭐라고 지시했어? 멕시코하고 미국에다 국경을 높은 담을 쌓자고 그랬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듣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이동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담을 쌓아봐야 넘다가 죽는 사람이 늘을 뿐이지 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땠을까? 작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난민 수용을 반대했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명이 넘어갔었어요. 단순간에. 그죠? 그러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동을 하는데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광객으로 유명한 나라가. 스페인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 달에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피켓을 들고.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예멘 난민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를 400명 넘게 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 가짜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한다라고 다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23만 명이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핑계는 좀 그만 대라. 우리 스페인 정부야. 이제 제발 난민들을 좀 더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의 논리는 뭘까? 우리 사람들의 논리는 뭘까? 우선 스페인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랬어요. 우리 제주도도 한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사드 문제 생기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죠. 관광객.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뭘 남겨놨어? 쓰레기를 엄청나게 남겨놓고 떠났어. 쓰레기 아직도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생각을 했어. 스페인 사람들이 관광객은 들어와 봐야 돈 몇 푼 남기고 쓰레기를 왕창 남기고 떠난다. 그런데 난민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이 나라를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 그만 들어오고 난민 들어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 이렇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우선 저 조그만 그림 하나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절벽에. 무슨 상상을 해? 자기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상상. 잘못된 생각일까? 아니죠. 나도 거기 가면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느 집단에, 어느 사회에, 어느 나라에 새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 그들이 우리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쌓아오는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마치 이 사람이 낭떠러지에 서 있은 것만 가지고 자기가 미끄러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타당하고 이해할 만해. 그래서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그들을 거부를 했어.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 그거는 죄다.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인간이 어떻게 돼? 인간이 의심과 두려움에 나의 생각과 행동이 묶여버려서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종국적으로는 내가 뭐가 돼? 인종차별주의자가 된다.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다. 작년에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이, 외국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는 제주 교대 거기도 뭐 다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도 있고 그래요. 다문화란 뭐예요? 단순하게 두 개 이상의 문화가 같이 있는 거를 우리는 다문화라고 부르고, 다문화 사회란 그 사회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몇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가 이렇게 이주민이 많은 그런 제주도인데 가족통합센터를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모든 시는 두 개의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법적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두 개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해요? 누구는 국제 결혼한 사람은 어디 가야 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가야 돼. 이쪽 가서 하면 당신은 다문화네? 저쪽으로 가세요. 일반 가정 사람이 다문화가족센터 가면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문화만 도와주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죠. 차별, 분리, 낙인 이런 걸 안고 있어. 그래서 2010년도에 여가부에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연구를 시켰어. 이게 어떤 게 옳은 거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2010년 12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안 좋다, 이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가라.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쭉 합치고 있어.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현재까지도 안 합치고 있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52개 중에서 전국에 24개가 남아있고 나머지 130개는 이미 다 합쳤어. 안 합치고 있어. 그러면 다문화란 언제까지가 다문화일까? 어떤 아이가 있어. 엄마가 베트남이야. 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태어난 아이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불러. 그럼 얘가 12살이 되면 그만 불러도 될까? 다문화라고? 아니면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면 이제 다문화라고 안 불러도 될까? 그럼 그 엄마는, 그 가족은 그러면 그때쯤 되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안 가도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야. 죽을 때까지.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어디서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냐면 프랑스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 프랑스에 난리가 났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곳곳에서. 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 쏠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왔어. 처음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뭐라 그래서 야 이거 어떤 나쁜 집단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기에는 그 집단의 규모가 너무나 큰 거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생기니까. 2, 3주 지나고 나서 뭐라고 나왔어요? 아 이거는 이주민들이 한 일이야. 이렇게 나왔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단순하게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랬네. 2, 3주 지나니까 좀 더 세부적인 보고서가 나왔어. 그 보고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맞다 이주민이 그랬는데 이주민 중에 누가? 2세가. 그리고 이들을 잡아서 조사해 봤더니 어떤 애들이야? 태어난 게 프랑스에서 태어났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다른 가정 아이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 같이 다녔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 뭔가 불만이. 결국은 그때 나왔던 결론이 뭐야? 프랑스는 다문화 정책 실패. 실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요인이 분리, 낙인. 이거였어. 나를 누군가 분리해서 차별을 한다 그러면 난들 올바른 생각이 들겠어? 아니거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쳐야 되는데 제주도는 외국인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도 없고. 정말 우리는 아슬아슬한 곳에 살고 있죠. 다문화라고 그러면 한국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배운 게 있어. 동화 정책이야.
옛날에 동아장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쳤어? 한국어 안 가르치고 일본어 가르치고 일본 문화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일본말을 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야?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래서 뭘 가르쳐?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만 가르쳐? 아니요. 한국 역사를 가르쳐. 한국 문화를 가르쳐. 시험을 보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 국무총리는 나도 가끔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국무총리가 누구냐, 그 시험을 봐. 그 외국인이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다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러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한국말을 가르쳐야지. 그것만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학교처럼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학기, 뭐 2학기 이거 필요 없이, 왜? 그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든지 시간 있을 때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데 한국의 뭐 시와 문화를 가르쳐, 문학을 가르쳐 그런 거 아니고 한글을 깨우치면 된다. 기초적인 거. 그럼 그걸 하는데 교사 자격증 보여주세요. 한국어 가르치는 뭐 외국인 교사 자격증 보여주세요. 필요 없다 이거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곳곳에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아주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다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 작년에 생긴 새로운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난민 만나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여기 만나봤을 것 같고.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많지는 않아. 난민을 우리나라는 둘로 나눠야 돼. 첫 번째 무슨 난민? 예멘 난민. 그리고 나머지 난민. 보통 사람들이 센터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예멘 난민 좀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왜 꼭 예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난민을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예멘 사람 왜 붙이세요? 그냥 입에 붙었어. 그냥 예멘 난민, 예멘 난민. 그래서 데이터를 둘로 냈어요. 아예. 봅시다 먼저. 예멘 난민을 보면 작년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작년만 들어왔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어. 작년에만 많이 들어왔을 뿐이야. 보통 사람들이 예멘 난민 몇 명 하면 뭐 500명, 사람마다 다 달라. 기자마다 달라.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2018년 4월 30날 출도 제한 조치라는 게 생겼어. 처음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4월 29일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고 그러면 어딜 갈 수 있어? 서울을 갈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갔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법무부에서 놀래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야, 일단은 육지로 못 가게 하자. 그래서 취한 조치가 4월 30날 출도 대안 조치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이 발이 묶였어. 불쌍하게. 그때부터 문제가 예멘 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왜 생겼냐면 2017년 12월 중순에 항공사 하나가 취항을 한 거예요. 말레이시아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예멘 사람들이 자기나 전쟁터니까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 나와서 살고 있었어. 거기는 3개월을 그냥 쉽게 살 수 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 하나 나왔다. 거기 가면 천국이래. 그러니까 막 너도나 타기 시작해서 갑자기 500명 이상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문제. 그래서 남아있던, 제주도에 남아있던 484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했고, 심사 결과 난민이 몇 명이 나왔어요? 2명. 그리고 이쪽에 맨 끝에 있는 14명은 어떻게? 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갔어요. 난민 심사를 해서 2명만 당신들은 난민이네 하고 나머지는 뭐야? 난민 불인정. 그런데 난민 불인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는 난민 불인정인데
그래도 당신들은 전쟁터에서 나왔으니까 당분간 한국에 살아도 좋아. 그게 뭐예요? 인도적 체류 허가자. 그 똑같은 난민 불인정인데 누구는 남아도 좋다고 누구는 아니었을까? 56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을 면접을 할 때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모든 서류, 모든 뭐 핸드폰 다 받아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내용 다 보고 여권 다 조사하고 짐 검사하고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56명은 그동안 다른 예멘에서 나와서 이게 살면서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살았었네. 그러면 꼭 대한민국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잖아, 당신. 그래서 인도적 체류를 안 준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야. 그리고 인도적 체류를 받은 사람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 불인정 56명은 제주도를 못 떠나. 제주도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자리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육지로도 가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412명 중에서 육지에 가도 좋아 라고 했는데, 육지에 가봐야 춥고 직장 똑같고, 그래서 그나마 제주도가 살기 좋다라고 남아있는 70명, 그 다음에 떠날 수 없는 50명 해서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난민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될까? 지난 8월 달부터 데이터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8월 달부터 데이터를 보면 1년 동안 추세를 보면 월 평균 22명이 들어와. 난민 신청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평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은 왜 오냐 하면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 이유가 종교 때문에 와. 무슨 증산교로 굉장히 큰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 그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들어오면 난민 신청하고 다 어디로 가? 글로 가.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 어떻든 중국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무사증 제도를 설명을 했는데 무사증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오는 거야. 누구나 다. 근데 그 중에는 좀 위험한 국가들이 있는 거야. 무슨 테러 국가 막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원래 11개 국가, 이란, 수단, 시리아 뭐 이런 데 해가지고서는 11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 국가로 했어요. 못 들어오게 아예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는. 그러다가 예멘이 문제가 생기면서 예멘이 12번째 국가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우스운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멘은 어떤 나라예요? 내전을 겪고 있고 그래서 난민이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난민이 많이 들어온다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 다음부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8월 달부터 한 게 6월 1일 날 이렇게 했고 다시 12개 국가를 다 막았어. 그게 8월 1일 날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게 월 평균 22명인 거야.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제주도에서 우리 나오미 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우선 상담 결과를 보면 이래요.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첫 번째 난민이 80% 정도 찾아와요. 그리고 무비자 즉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고 노동자들 일반 합법 노동자들이 한 5% 정도 찾아와요. 국가는 어떠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오는 국가는 예멘. 가끔은 육지에서 일부러 찾아오기도 해요. 다른 사람 안 도와준다고.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우리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이게 데이터인데 2019년도 지금까지 들어온 국가의 종류가 17개 국가. 저는 아프리카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런 데서 들어오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와서 무슨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 제일 많은 게 노동, 직장 구해주세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와서 사장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노동 관련 문제. 그 다음에 갑자기 직장이 없어져서 잘 데가 없어요. 재워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는 기타 31%. 너무 종류가 많아 다 쓸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가족이 찾아왔어요. 네 가족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한 일주일 정도 자기 나라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큰 일이 생겨서 애 볼 사람이 없대. 우리 보고 애 둘, 초등학교 1명, 유치원 1명 다니는 애 봐달래. 그러니까 우리 4층에 쉼터가 있거든. 그 쉼터에서 학교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 거의 모든 일을 와서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숙식은 주로 아픈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들 오면 우리 숙소가 있으니까 숙소 제공해주고 또 우리 센터 한쪽에는 먹는 거 항상 재해놨어요. 언제든지 오면 먹을 거 도와달라고 그러면 신분만 확인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구해달라고 그러면 직장 적극적으로 찾죠. 사실은 직장을 찾아주는 것보단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더 크냐 하면 그 사장들을, 그 직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인식 개선, 이주민에 대한,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더 큰 활동이기도 해요. 안정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요. 잘 직장 다니고 있고 문제없이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 왜? 기숙사가 좋지 않거든. 기숙사의 것이 그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컨테이너 하우스. 굉장히 열악해.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집을 얻자. 그래서 2명이나 3명씩 짝을 져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월세 집을 찾아줘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목돈으로 들어가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내주고 가끔은 연세를 내라 그러면 우리 나오미 센터가 연세를 내주고 그들한테 월세로 받아서 가죠. 그래 봐 우리는 똑같은 돈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채 정도 집을 갖다 구해서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 집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2도 주공 아파트 때문에. 왜? 재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안 살아 거기서. 언제 헐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증금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월세가 절반으로 떨어졌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쉽게 집 구하고 싸게 구해서. 감사해. 의료 쪽. 우리는 의료보험이 있죠. 의료보험이 있어서 좋죠. 이들도 직장을 가지면 직장 건강보험이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랑. 직장이 없어도 인도적 체류를 받은 사람들은 지역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올해 중순에 바뀌었어요, 법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들 월급 갖고는, 최저임금 갖고는 사실 빠듯해요. 먹고 사는 거에 다 쓰다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죠. 건강보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직 심사도 안 하고 있고 인도적 체류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미등록 직장이 있지만 비자가 없는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 의료 공제회를 도입을 했어요. 이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육지의 큰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기본은 뭐냐면 한 달에 회비 10,000원씩 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협력으로 만들어 놓은 협력병원이 한 3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면 외국인 수가는 우리 의료보험 수가의 3배로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얕은 그 수가를 적용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먼저 돈을 내고 우리한테 서류를 내면 심사해서 들어간 돈의 절반 정도를, 50% 정도를 우리가 환급을 시켜줘요. 그래,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아이들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양육비, 보육비, 그 다음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는 학습에 대한 필요한 도움들. 물론 우리 GTU 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센터의 5층에는 한 가정이 살고 있어요. 그 가정에는 5명이 살고 있는데 큰 언니 1명하고 유치원 1명, 초등학교 3명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교대에서 와서 체육활동, 놀이활동, 학습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또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동장님이 나서서 뭐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사무실로 와. 그러면 뭐부터 해? 알림장, 숙제. 그럼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숙제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5명한테 양육비, 보육비 매달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희망의 친구들에서 그런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 난민 가정의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 손을 이끌려서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 거예요. 자기는 꿈도 못 꿔본 곳에 와서 살아야 돼.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엄청 커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한테 심리 정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원받아서 3명, 지금 오늘도 우리 수녀님이 갔다 왔는데 그 사회 공동 모금회 거기다가 우리 프로그램 제출해서 한 5명 정도를 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애들을 심리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게 가톨릭 그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난민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을 불러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스카우트 대장이 필요하니까 혹시 주위에서 스카우트 대장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나우미의 사람들, 그죠? 작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야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꾸역꾸역 들어와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에는 2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진짜 난민이 있어요. 진짜 난민. 그 진짜 난민은 뭐냐면 난민법상 얘기하는 난민이에요. 그게 뭐냐면 5가지 사유가 있어. 첫 번째 인종, 종교, 민족, 사회 집단, 그 다음에 정치. 이 5가지 사유로 자기네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박해가 근거가 있어야 난민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 예멘 친구가 여기 그 작년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심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요 우리 집 마당에 큰 폭탄이 떨어져 갖고 거의 죽을 뻔 했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난민이에요. 난민일까 아닐까? 질문이 뭐가 같겠어? 그 사람한테 그 심사관이 혹시 그 폭탄 누가 떨어뜨렸어요?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는 목적으로 조준 사격을 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지. 전쟁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 당신은 난민 아니에요. 죽을 뻔했어도 난민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난민은. 진짜 난민은. 그러니까 484명 중에 몇 명이 됐어? 2명. 2명의 공통점은 신문 기자. 신문 기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들이 하는 일이 기사 쓰는 거잖아. 그러면 정부가 개판 같으니까 내전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사 썼겠어? 정부 나쁘다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정부에 있는 군인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노력을 했겠지. 그러면 지금 와서 야 증거 대봐. 증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사? 이거 내가 쓴 거예요. 다 증명할 수 있잖아. 유일하게 박해를 받고 그거를 명확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신문 기자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만 진짜 난민이야.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난민은 어떤 사람들일까? 가짜 난민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도 보면 인도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제 맨 밑에 있는데 케랄라주라고 있어요. 그게 작년 8월 달에 한번 구글링 해보면 작년 8월 달에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100년 만에 홍수야. 100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났대. 그래서 그때 한 자매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또 난 거야, 홍수가. 큰 홍수가. 복구 시작도 못 했는데 다시 났어요. 올해 몇 명 들어왔겠어요, 우리 센터에? 8명이서 들어왔어. 배낭 하나씩 메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자, 이 사람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쫓아내는 게 옳을까? 그들이 위험한가? 그들이 우리 세금을 축내는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들어왔으면 같이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갈 여지가 생길 때까지 같이 있는 게 잘못될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아? 이들을 굳이 가짜 난민이라고 내쫓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은 찾아왔는데 자기가 경찰이었대. 그 신분증을 보여줘. 보니까 진짜로 경찰이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경찰이면 공무원인데 여기 왜 들어왔어? 일하다 보니까 누구를 잡았어? 마약 사범을 잡았어. 우리가 뭐라 그래? 갱이라고 그러지. 갱. 마피아. 그러니까 마피아 가만두겠어? 아무리 경찰이지만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 나라 보호를 못 해주는 거야. 계속 자기는 쫓겨다녀야 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방법을 찾은 게 제주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왔어. 여기 살아야 돼. 자, 이 사람도 가짜 난민? 사정을 보면 들어가면 죽거든. 자기 총 맞아 죽거든. 칼 맞아 죽거나.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있는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될까? 한번 이 사람을 정말 가짜 난민으로 생각해야 될지. 한 여성이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안고 왔어. 도와달라고. 며칠 전에 5일 전에 애를 낳는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애를 안고 나온 거야. 이미 그 병원에 60만 원이라고 하는 자기 있는 거 돈을 다 털어서 줬는데 60만 원 빚을 졌어. 그리고 온 거야. 우리 지금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이 여성을 도와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슬람 여성이야. 작년에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많이 들었죠. 이슬람이 어떤 나라인지. 특히 여성한테 뭐 어떻다면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이 집안이 이슬람이래. 동네가 아주 굳건한 그런 이슬람 그런 도시래. 그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여성 보고 야, 너 우리 모르겠으니까 넌 돌아가.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여성 결국 방법이 하나야. 난민 신청하는 거. 난 지금 돌아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난민 신청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을 법으로만 잣대를 대고 너희들은 법으로 난민이 아니야 라고 과연 얘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옳을까? 경제가 세계 10위요. 문화로 따지면 BTS가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운동으로 보면 유현진이가 날치고 있어요. 뭐 손흥민이 이런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 조금은 생각을 넓혀서 난민, 이주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 봉사자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주의사항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좀 논리적이고 사실을 근간으로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 이주민 들어온다고 반대, 찬성 막 난리를 쳤었죠. 그때 주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찬성과 반대를 공평하게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공평은 뭐야? 똑같이 1대1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송국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어. 그 방송국이 뭐냐면 EBS야. EBS 알죠? EBS는 주 고객이 누구야? 학생이잖아요. 학생한테 이거를 두 개를 똑같이 보여준다? 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PD님한테 물어봤어요. PD님, 젊은데 자식이 몇 살이에요? 그랬지. 초등학교 3학년이래. 그러면 PD님 아들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 가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얻어맞았어?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어? 라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
위험한데 피를 흘리고 있으니 가서 피를 닦아주고 길가로 옮겨주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예멘 사람들 들여다가 왜 왔냐고 물어보기는 했느냐 이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그거를 50%의 비중을 갖고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 그러면 작년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압축을 해보면 하나는 뭐야? 그들이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은 무서워. 두 번째, 그들은 난민이잖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며 왜 세금을 그들한테 줘? 두 가지 포인트야. 그렇게 맞을까? 이슬람 전 세계 인구 중에 23%야. 23%.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 위험한 나라, 위험한 도시. 그게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떤 도시래. 그럼 거기가 왜 당첨이 됐느냐? 제일 위험한 도시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살인이 몇 명이 일어나? 120명. 120명 되게 크지? 퍼센트로 따지면 0.12%만 사람이 죽어도 어떤 나라에? 아무도 가기 싫은 위험한 나라야. 그런데 23%가 우리가 생각하듯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없어. 23%라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관광객 포함해서 250만 명인데 50만 명 이상이 이미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 이 순간에. 그들이 정말로 그래 나쁜 사람이다? 그건 잘못된 논리다 이거지. 그들 중에 일부가 나쁜 사람이겠지. 난민, 우리 나오미 센터 직원 중에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이야. 지금 7년째 돼가지고 이미 그 귀화 시험 다 합격했어.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7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혼자 들어왔게 해서 그 친구 아니거든. 그때 1600명 들어왔고 400명 떠나고 1200명 지금까지 살고 있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신문 방송에서 시리아 난민이 경제적 사범, 무슨 사회적 사범 된 적 있어요?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다 쫓아내라고.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1200명이 그렇게 잘 살아왔으면 500명 들어왔다고 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게 옳았겠어? 아니죠. 한 번쯤은 자기가 다 열려있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남의 얘기만 듣고 아까 낭떠러지에서 상상하듯이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반대했던 게 아닐까. 어린이일까 학생일까 포인트가 다르더라고. 아이를 보면서 오래 경험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다 사람들 이제 도와주는 거 끝나고 올해 초 들어가고 우리 눈에 띈 게 누가 눈에 띄었어? 아이들 학교 보내야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보내면서 학교 두 군데를 찾아갔어. 제주시에 있는 학교들이야. 그런데 다르더라 이거지.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란 학교의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제도 안에서의 시각이야. 어린이는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그냥 인도적인 시각이야.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 우리가 느낀 거야. A라는 학교를 찾아갔는데 A라는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설명을 듣더니 우리가 2월 초에 갔어. 3월 초에 보내세요. 지금 보니까 그 아이는 중도 입국 자녀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 절차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다문화 교육센터에 연계를 하면 그 선생님들이 와서 잘 관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보내세요 그랬어요. 잘못된 거 없죠. 선생님으로 당연히 할 거지. 그런데 B라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똑같이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3일, 5일 뒤에 전화가 왔어.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3월 달에 그냥 나와서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방학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가족을 한국어를 가르치겠대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주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차이점,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그거더라 이거지. 이거는 한 사람은, 한쪽 학교는 학생 절차에 따르면 된다. 한쪽은 뭐예요? 어린이에요. 외국 어린이가 와서 어떻게 공부하지? 걱정이 됐던 거야. 방법을 찾은 거야.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한테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답할 수 있죠. 그죠? 교대 학생이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대답만 할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대답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제일교포 3세가 있어요. 4.3 때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아들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난 딸이에요. 제외 외국인으로 주민등록증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누면 5분만 얘기 나눠보면 말투, 한국말은 잘해. 말투, 뭐 억양,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보면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받으면 여기서 갈등이 생겨. 내가 일본에서 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만났던 말레이시아 친구 중 한 명이 청년이 똑같았어요. 물어봤는데 답을 못해요.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태어난 건 말레이시아야. 근데 자기 부모가 미국 커네티컷주로 가서 이민을 갔어. 그래서 자기는 커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자기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바보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를 괴롭혀. 정체성의 문제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다문화 가정, 한국 남성과 동남아 질 여성이 결혼한 아이들의 가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다 똑같이 다녀. 하지만 그들은 다문화 가족이 얘기를 해. 그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금방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요즘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이 결혼했어. 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런데 이혼을 하고 아빠가 양육권 가지고 한국 여성이랑 결혼했어. 가족이 어딜 갔어. 보면 어때? 아빠 어디 사람? 한국 사람. 엄마 어디 사람? 한국 사람. 아이? 한국 사람 같은데 모습은 필리핀 사람. 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혼란스럽겠죠, 내부가. 그런 거를 알고 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또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서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 맨날 가폭이야. 그래서 누가 양육권 가졌어? 엄마가 가졌어. 엄마는 베트남 여성이 다시는 한국 사람 결혼하기 싫어. 누구랑 결혼해? 베트남 남성이랑 결혼해. 그럼 거기 있는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한국에 태어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 사람이었고 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베트남 사람이 됐어. 그럼 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그들의 행동과 대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은 절대로 남보다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가질 수 있는 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외국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주민을 도와주면서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두고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 이상입니다.